자, 우리 비용 항목 추가적으로 이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책 59페이지 8번 세금과 공과 이어서 진행할 거고, 책 59페이지 8번 세금과 공과.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머리 안 풀릴 때 한 번씩 읽어서 그냥 판단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용은 이런 이름을 쓰는구나, 이럴 때 이런 이름을 쓰는구나 라고 주기적으로 읽는 수밖에 없으세요. 암기 좀 해주시고, 그래야 시험에서 우리 실무 문제 풀 때 이 상황에서 이 계정 과목은 이걸 쓰는구나 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결국엔 회계 처리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우리 뒤에서 가서는 회계 처리도 많이 해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책 59페이지 세금과 공과 넘어가시고, 임차료는 내가 사무실을 빌린 거야,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사무실을 빌린 거지. 사무실을 빌려서 당연히 우리 비용하고 있잖아. 우리 돈 쓰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무실을 빌린 거겠지. 반대되는 개념은 임대료겠죠. 임대료. 사무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익이 될 테니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을 쓸 테고, 그래서 우리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임차료인지 임대료인지는 구분을 좀 해주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수익인지 이익인지 임대료인지 임차료인지 이 정도는 구분해서 이제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확하게 해줘야겠지. 수익, 이 회사의 단기 이익은 얼마다, 이 회사의 매출, 이 회사의 수익은 얼마다, 개념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구분 좀 해주시고, 수선비란 건물 등 비품 등 수선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자, 여기는 체크, 수익적 지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어디서 배웠어? 유형 자산에서 배웠잖아요. 해서 우리가 건물 등을 취득한 이후에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이 됐어. 그런데 얘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면 단기 비용으로.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뭐?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다. 그렇다면 얘는 자산의 별도 자산으로 인식했다라는 거 배웠죠. 해당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비용이냐 자산이냐 구분했던 거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수선비로 별도의 이름을 쓰겠다. 보험료 넘어가시고, 차량 유지비도 넘어가시고, 제가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차량 유지비. 우리가 자동차를 샀다. 우리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 한 대를 구매를 했어. 그렇다면 걔는 자산이겠지. 그 자산의 이름은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써요. 자산. 이 자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뭐 주유비라든지 차량 수리비, 이것들은 통틀어서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이름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취득한 자산은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쓰고 자산으로서, 이 이후 지출된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로 쓰겠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나오죠. 연구 개발비. 우리 무형 자산에서 연구비, 개발비는 무형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연구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개발을 위해 발생된 비용은 무형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해 비용으로, 연구비로서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그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 우리 60페이지 교육훈련비 넘어가시고, 소모품비. 소모품비란 뭐냐? 얘는 체크를 할게요. 소모품비는 소모품비와 소모품과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소모품은 자산의 항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A4 용지를 너무 많이 쓰는 회사야 해서 한 트럭을 사왔네. 그럴 때는 기초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잡아요. 했다가 조금씩 쓰는 거야. 이제 A4 용지를 뭐 다달이 쓰면서 얘를 사용하니까 얘는 쓸 때마다 소모품 B로 인식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당장 소모성 비품 중에 비용으로 당장 사용하는 것들, 사무용품이나 문구, 기타 소모품 자재 등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기타 꾸준하게 사용할, 좀 오래 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느낌적으로 그런 것들은 소모품 자산으로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회계 기준이 정해있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100만 원 기준이 있긴 한데 유의적이라면, 크게 의미가 있다면 단기에 비용으로 크게 의미가 있다면 단기 비용으로 주기적으로 장기간 쓸 것이다 라고 하면 소모품 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좀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광고 선전비. 앞에서 내용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 구분해 드렸으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기억나시죠? 되게 알아. 대손상각비 뭐예요? 아, 나 받을 거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못 받을 것 같아 해서, 야, 니네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만큼 조금 아파해, 미리 아파해, 인정해 줄게, 그만큼은 해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대손 상각비 비용으로서 인식을 해주고, 이 비용 쌓아두는 계정 과목 대손 충당금 대변에 쌓아놨었죠. 기억하시죠? 해서 파산 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으면 미리 슬퍼해라, 그거 비용으로 인식해 줄게 어떤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외의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닌 비용은 잡비로 다 넣어놔라. 위에 비용으로 이름이 없는 것들, 나머지 떨거지들은 잡비로 인식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61페이지 영업의 수익은 책 보면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계속 우리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주는 부분들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페이지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인데 누군가에게는 이자 수익이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내가 은행이라면 은행이 받는 이자는 은행의 주 영업활동이죠. 그러니 만약 은행이라면 얘는 매출이 되겠지. 그러나 우리 회사가 단기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해서 그 대출로 인해 발생된 이익이라면, 이자라면 얘는 그 외 금융업이 아니라면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을 하겠다. 그래서 이자 수익 보시면 금융업 이외의 판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의자금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우리 지금 영업의 수익 배우고 있어요. 어디? 손익계산서에 매출에서 계속 반복해요.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 차감하면 뭐다? 그래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차감하면 뭐다? 그래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차감하면 단기순이익이다. 우리 이 아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3번 수입 임대료. 임대료 수입이란 임대료 수입도 동일해요. 자, 내가 누구냐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영업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주 매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주다. 건물을 임대하는 영업 업무가 내 주 업무예요. 그렇다면 건물주라면 임대료는 당연히 매출이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임대를 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건물 하나, 우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자리 하나 남아가지고 너 커피숍 팔래? 해서 커피숍에 임대를 주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이 되겠지. 그래서 책 밑줄,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부동산의 임대가 주된 영업활동인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이 아닌 매출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대부분은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이겠지만 실무에 가시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인지, 내 주 영업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을 매출로 할지 손익계산서로 영업의 손익으로 할지 달리 보겠다라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61페이지 5번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 뭘로 했다? 공정가치로 했다. 61페이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첫 번째 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동그라미 치시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모두 다 영업의 수익이구나. 중요한 거, 영업 외 수익도 수익이긴 하다. 즉 단기의 수익 또는 손실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단기 기분 좋은 걸로 처리하는구나. 됐죠? 매도하는 증권이랑은 다르게. 자, 6번 외환차익, 그리고 62페이지 외화환산이익 구분해 보자. 자,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손익은 다른 거예요. 자, 외환차익은 차익. 내가 물건을 팔고, 해외에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았어. 해서 물건 판매하고 달러 1000불을 수령했다. 예, 4월 1일 날 1000불을 수령했어. 이때 당시 환율이 1200원이야. 해서 나 1000불 외화통장으로 받았는데 한 3일 뒤에 찾은 거예요. 3일 뒤에 찾았더니 달러 환율이 1300원이 됐네. 4월 4일 날 얘 찾으러 갔더니 환율이 100원이나 올랐어. 여러분 기분 어때? 기분 좋죠? 외화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기분 좋음, 이거 외환 차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다.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기분 좋음이 발생이 됐으면 그거 외환 차익으로 인식을 해라. 그렇다면 외화 환산 수익은 뭐냐? 내가 이렇게 달러를 외국에 물건을 팔고 달러가 쌓여 있어 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달러가 5,000불이 있다. 그런데 이 5,000불 내가 받았을 때 처음에 3월 1일 날 5,000불 받았는데 이때 환율 1,100원이었어. 근데 기말에 보니까, 기말 시점에 보니 환율이 1,300원이 되어 있네. 아, 내가 처음에 달러 받을 때보다 기말에 환율이 올랐네. 그러면 기말 시점 달러의 재평가로 인해 발생된 기분 좋음, 외화 환산 수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차이. 외환 차익은 내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그 기간 동안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변동되는 기분 좋음이고, 외화 환산 수익은 외화 환산 이익은 내가 기말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재평가해 보는 거야.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기말 시점 해서 62페이지 외화 환산 이익 밑줄 치시면 기말 동그라미, 62페이지 7번 외화 환산 이익에서 첫 번째 줄 기말 동그라미, 기말에 화폐성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였을 때 원화 금액과 장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즉 기말평가 했을 때 기분 좋음이 있으면 그거 표현해라. 뭐로? 외화 환산 이익으로. 자, 만약에 반대로 내가 돈을 빌린 거야. 달러를 빌렸어. 그렇다면 빌릴 당시 환율은 1,100원이었는데 기말에 보니 환율이 900원이 됐어. 내가 돈을 빌렸다. 달러를 빌렸는데 빌릴 당시 환율은 1,100원이었다. 그러나 기말 당시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어. 환율 떨어졌다고 기분 나빠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내가 갚을 돈이 적어지는 건데. 그러니 기분 좋겠죠. 부채의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으나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갚을 돈이 적어지니 기분 좋다. 이 기분 좋음도 외화 환산 이익으로 구분을 짓자라는 거. 자, 62페이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유형자산에서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자산 수증 이익. 자산 수증 이익이란 우리 법인, 우리 회사가 누구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거야.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무료로 받았어. 이유는 왠지 몰라. 그런 경우 우리 회사한테는 차변에 현금이라든지 기타 건물,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겠죠. 그럼 대변에 올 항목이 뭐냐? 그래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 회사의 현금이나 재산이 늘어난 상태를 대변의 수익으로 인식해라. 이름 뭐? 자산 수증 이익으로. 자, 10번 채무 면제 이익. 자, 채무 면제 이익은 뭐냐? 우리 회사의 부채, 갚을 돈이 있다. 그럼 얘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자, 차변, 대변. 기존에 갚을 돈 부채 대변에 있죠. 얘 부채니까. 우리가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니네 회사 좋지도 뭐 지금 불경기고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거 니네 갚지 마. 내가 그냥 안 받을게. 좀 미안하면서 기분은 좋죠. 그러니 이 부채 우리가 갚을 돈 없애주면서 부채 차감하면서 차변에 오겠죠. 그러면서 이 대변에 뭔가 기분 좋은 표시할 거다. 미안하지만 기분 좋으니 이 항목 알아야겠지. 이 이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거예요. 갚을 돈 안 받는 거, 상대방이. 그래서 부채 감소액을 채무 면제 이익으로 바꿔주겠다. 그 외에 나머지 짜투리는 자비익으로, 11번 자비익으로 열거를 하겠다. 자, 62페이지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이자 비용도 차입금과 사채 등에서 발생된다. 내가 돈을 빌렸으면 이자가 발생되니 이 이자 비용 당연히 우리 주 영업활동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으로 인식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없으시고 63페이지 외환차손. 외환차익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가 이제 달러 받아서 원화로 바꾸려고 하는데 환율이 떨어진 거야. 받을 돈이었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기분 나쁘지? 이거 기분 나쁜 거 외환차손으로 구분하겠다. 반대로 5번 보시면 외화 환산 손실, 즉 받을 돈이 있었는데 연말에 가보니 기말에 보니 환율이 떨어졌다. 아, 기분 나빠. 이 기분 나쁜 거 영업의 비용으로 외화 환산 손실 인식한다라는 거. 자, 그 위에 4번 기타의 대손상각비. 우리가 주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대손상각비,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어디다? 판관비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내가 은행인데 자동차를 팔았다. 하지만 돈은 아직 못 받았어.
이런 경우에 주 영업활동이 아닌 받을 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 외 비용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해서 밑줄 기타의 대손상각비란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이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을 인식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된다.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 이외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주 영업활동이면 대손상각비로 판관비에 기타의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의 비용으로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주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좀 급을 높여주는 거고 그 이외에는 급을 낮춰준단다. 자, 6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래, 어음에서 배웠잖아요. 어음 할인. 내가 물건 팔고 A라는 거래처의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어. 그런데 이거 만기까지 가지고 있기 좀 귀찮으니 내가 은행한테 판 거야. 은행아, 너 이거 너한테 팔 테니까 네가 나중에 A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대신 지금 난 돈 줘. 이게 어음 할인이었죠. 금융기관 등의 어음을 양도하는 행위, 어음 할인. 그 경우 만기가 남아 있지만 지금 도중에 파는 거니까 나는 손실이 발생이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 경우 어음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얘 영업의 비용이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도 공정가치로 평가한 이후 기분 좋고 나쁨 단기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영업의 이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넘어가시고 64번 자 9번 64페이지 9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선생님 왜 영업의 비용이 와 있나요? 얘 따져봐야 되잖아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이 됐으나 정상적이라면 뭐다? 그래요. 얘 급이 다르잖아. 우리 맥주 제가 예로 들었잖아. 우리 맥주 파는데 맥주 따르면서 쫄쫄쫄 흐르는 것은 정상적이니까 얘 매출 원가로 보겠다. 그렇지만 우리 종업원이 알게 모르게 홀짝홀짝 마시는 거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그래요. 영업의 비용으로 좀 낮은 급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여기 나온 거야. 우리 영업의 비용 배우고 있죠. 해서 밑줄 실지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모라 하는데 감모 수량 중 비정상적 동그라미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겠다. 정상적이라면 매출 원가로 되셨죠? 11번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란 뭐냐? 회계는 재무제표가 완성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건들 수가 없어. 재무제표는 한번 완성이 되면 결산 보고를 하고 제출이 된 이상 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갔더니 우리 회사 경리가 실수하는 게 보이네. 올해 2019년인데 2018년도에 작성한 재무제표에 실수가 보여. 이런 경우 그 차이가 그 실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2019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해. 대신 이름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전기에 대한 오류를 수정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인식하겠다. 그런 계산 과목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문제까지만 풀어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다 배운 거예요. 재무회계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다 배웠으니 우리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고
마무리 얘기 좀 할게요. 책 81페이지 문제 60번. 책 81페이지 문제 60번.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매우 높은 거 맞죠? 동그라미 2.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수익 금액 신뢰성. 요건에 있던 거고,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결혼 예로 들었잖아.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내 자식을 본다. 판매된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 4번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수익과 관련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관련 비용 있을 때 수익 인식해야겠죠. 측정할 수 없으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요. 수익 인식 요건 기억해 주시고, 문제 82페이지 문제 61번.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그럼 영업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이제 지겹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뭐다? 그래요. 매출 총 이익. 여기서 판관비 빼면 뭐다? 비로소 영업이익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매출 총이익을 구해라 또는 영업이익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넣어보면 매출액 3천만원, 매출원가 2천. 사용한 자료는 하나하나 지워주고, 자,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 1,000만원이 되겠지. 1,000만원에서 판관비 한번 따져보자. 임원급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관련된 거니까 판관비에 들어가겠지. 200만원 더하기 직원급여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판관비. 감가상각비, 이름이 감가상각비니까 얘는 주 영업활동 관련된 거야. 이름이 그 외의 감가상각비면 영업의 비용. 그래서 감가상각비 80만원 더해주고 판관비에 접대비, 우리 접대비도 판관비의 하나였죠.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니까 특정인을 위해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접대비 50만원 더해주고, 세금과 공가, 영업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 등 얘도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판관비에 더하기 20만원. 이자 수익은 우리 회사 문제에서 이거는 출제 오류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은행이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근데 문제에서 매출과 매출 원가를 보니 은행 금융업은 아닐 거라 예상이 돼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우리 회사는 금융업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요. 그렇다면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영업이익 아랫부분이니 문제와는 상관이 없겠죠. 얘 불필요 자료 하면 금액이 나오시겠지. 그렇다면 450만원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문제 63번 보시면 같이 풀진 않을 건데 82페이지 문제 63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끔 출제가 됐어요. (62회) (58회) 근처에서 나온 유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연습 문제 81페이지 64번. 다음 항목 중에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포함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거겠지? 동그라미 1. 외상 매출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죠.
판관비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지. 문제 답은 1번. 나머지 보실까요?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이익 아래쪽이고, 단기주산, 단기투자자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영업의 수익.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 무상으로 금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그러니 얘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에 속하니 영업이익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 손익계산서 항목 매출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차감하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차감 가산하면 단기순이익 발생이 된다 하면 문제에서 단기순이익을 물어볼지 영업이익 물어볼지 매출총이익 물어볼지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원가액에 나갈 건데 원가액에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이제 과목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원가 배울 건데 그럼 재무회계 공부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원가 배우면서 재무회계 뭐 해야 돼? 복습해야 돼요. 회계랑 세법은 휘발성이 너무 강한 과목이에요. 그러니 다른 과목 배울 때 많이 풀지도 말고 챕터별로 한두 문제씩은 계속 풀어봐요. 원가 배우면서 재무회계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들 문제 한 문제씩이라도 주기적으로 정해서 풀어보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재무회계만 배웠을 땐 재무회계만 공부하면 됐지만 점차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소득세 배우면 계속 복습량을 늘려가야 돼요.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절대 원가회계 배운다고 재무회계 손 놓으면 안 돼. 되셨죠? 그래서 복습 좀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 원가회계 나갈 거니까 재무회계 복습 잘 해주시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